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굳은 대나무 빈대의 중국사 송나라편 제2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당항의 이원호가 서하를 건국하고 칭제한 후 송의 국경을 넘어 연주를 향해 쳐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송과 서하가 30년간 유지해 오던 평화가 깨졌습니다. 당시 섬서 방어를 책임지는 경략 안무사는 하송과 범몽이었습니다. 범몽은 옥청 소흥궁을 다 불태우자고 했던 그 범몽입니다. 그런데 하송과 범몽은 모두 능력있고 훌륭한 문관이었지만 외적을 막아내기에는 재주와 전술이 좀 부족했습니다. 연주를 점령하려면 그 길목에 있는 금명체를 먼저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 금명체를 이사빈이라는 장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사빈은 본래 당항인이었으나 이원호와 척이 지고 송에 투항한 장수인데 매우 용맹해서 철벽상공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입니다. 이원호는 이사빈의 용맹을 잘 알기에 그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먼저 간계를 쓰기로 했습니다. 반간계인데요. 이원호는 그가 이사빈에게 보내는 가짜 서신과 비단옥과 금띠를 금명체 근처의 길에 떨어뜨려 놓게 했습니다. 가짜 서신은 이사빈이 이원호와 내통하고 있고 서하에 투항하려 하며 이미 관직까지 받았음을 운운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송에서도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반간계임을 간파하였습니다. 이원호는 반간계가 통하지 않자 사신을 보내서 이사빈을 회유하고 높은 관직을 줄 테니 투항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사빈은 이원호의 사신을 참수해버렸습니다. 두 번의 관계가 실패했지만 이원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교병계를 시전했습니다. 즉 적군을 교만하게 만드는 계책입니다. 이원호는 이사빈의 군대를 공격하다 패배해서 도주하는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빈의 콧대를 높여놓았습니다. 과연 이사빈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거들먹거리며 병사들에게 각박하게 굴었습니다. 이제 이원호는 서하의 사병들을 이사빈에게 거짓 투항시킵니다. 서하의 사병들은 이사빈에게 와서 철벽상공과 싸우면 패배만 있을 뿐이니 차라리 항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빈은 범홍에게 보고했습니다. 범홍은 항병들을 모두 받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범홍은 부족한 군사를 채우고 당항인으로 당항인을 대적하게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복해온 당항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원호가 어두운 밤에 대군을 이끌고 금명체를 기습했습니다. 이사빈은 아들과 함께 분전하다 생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명체는 함락되었습니다. 이원호는 금명체를 함락한 후 바로 연주로 진격했습니다. 범홍과 전투 지휘관인 노수군은 이원호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도감인 이강백이 결사반대하면서 차라리 자기를 참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범홍은 협상을 철회하고 방어태세로 돌입했습니다. 연주가 위기에 처하자 송의 조정에서는 유평과 석원손으로 하여금 연주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유평과 석원손의 원군이 연주로 진격하고 있는데 범홍이 보낸 사절이 와서 범홍의 명을 전달했습니다. 대군이 한꺼번에 연주성에 들어오면 적병도 섞여 들어올 수 있으니 병력을 나눠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평은 범홍의 명에 따라 병력을 둘로 나눠서 진굴했습니다. 유평이 후발부대를 이끌고 가는데 갑자기 사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절은 사실 이원호가 보낸 가짜였던 것입니다. 앞서 갔던 절반의 병력은 이미 이원호에 의해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사태를 알아차린 유평은 나머지 병력을 재정비하고 조심스럽게 진군했습니다. 유평의 군대는 연주에서 오리 떨어진 삼천구라는 곳에 이르러 서하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서하군은 언월진을 펼쳤습니다. 언월진은 초승달 모양의 진을 말하는 것으로 적군을 포위 공격하는 진법입니다. 관우가 사용했다는 청룡 언월 또는 초승달 모양의 칼이죠. 서하군은 송군을 둘러싸고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유평이 곽준과 왕신에게 반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곽준이 철책을 휘두르며 돌격해서 적장의 두개골을 박살내며 서하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자 유평도 총공격을 명해서 서하군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서하군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자 양측 모두 병력의 소모가 상당하였습니다. 송의 대장 노정이 후퇴를 건의했지만 유평은 거절하고 전선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지친 서하군이 휴식을 위해 할 수 없이 먼저 잠시 후퇴했습니다. 그러자 송의 병사들은 전리품을 주워들고 와서 유평에게 상을 청하느라 야단이었습니다. 송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병사들이 전투에 참가하는 목적은 돈 벌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평이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 자리를 지켜라. 나중에 분명 보상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휴식을 취했던 서하의 군대가 다시 돌격해 들어왔습니다. 송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군의 지휘관인 황덕화가 겁을 내며 도주했습니다. 유평의 아들이 막아섰지만 황덕화는 무시하고 도주했습니다. 그러자 송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전열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도 유평은 천여 명의 병력으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곽준이 전황을 보고 최후의 결심을 하고 혼자서 서하군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곽준이 적진을 넘나들면서 맹렬히 싸워주어서 유평이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곽준은 타고 있던 말이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바람에 자신도 화살 세례를 받고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유평은 후퇴하면서도 서하군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병력으로 요새를 건설해놓고 장기적인 저항을 계획했습니다. 이원호가 유평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유평은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원호가 직접 기병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오니 유평과 석원소는 결국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항복을 권유받아도 유평은 차라리 목을 베라고 하며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서하 땅에서 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송은 이원호의 계략에 걸려 삼천구 전투에서 크게 패했지만 곽준, 유평, 석원손이 적은 병력으로 서하의 주력군을 붙잡아둔 덕분에 다른 전장에서는 송이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하의 군사들도 피로가 누적되었고 게다가 날씨가 추워졌고 대설까지 내려 진군이 어려워지자 이원호는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040년의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송의 일방적인 패배만은 아니었습니다. 송은 연주를 지켜내긴 했지만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범몽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벌을 피할 수 없어 좌천되었고 2명의 새로운 인물이 섬서로 와서 하송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기와 범중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범중엄은 관료들의 행태를 비판하다 재상 여의간의 이 미움을 사서 지방으로 좌천되어 있었는데 19살 아래인 한기가 인종에게 추천해서 둘이 함께 섬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범중엄은 이때 51세의 늙은 나이로 전선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기는 경원로를 담당하고 범중엄은 부연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범중엄은 신중하게 이전 전투를 분석해서 방어 위주의 전략을 짠 반면 한기는 공격을 선호했습니다. 이원호는 범중엄이 지키는 연주성이 방어가 견고한 것으로 보고 한기가 지키는 곳을 공격해 보았습니다. 탐색전이었습니다. 한기가 임복장군을 출전시켜 서하군의 치중, 즉 보급 수레를 불태우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기가 득의양양해서 적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범중엄과 한기가 의견이 불일치하자 상관인 하송이 한기와 윤수를 조정해 보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32세의 젊은 인종은 혈기로 한기의 공격론을 옹호했습니다. 범중엄은 한기는 공격에 나서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수비를 하고 있겠다고 맞섰습니다. 삼천구 전투가 끝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1041년 초에
이원호는 범중엄과 한기의 불화를 듣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기의 담당 지역인 위주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는 송군을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이었습니다. 한기는 임복 장군을 보내 위주성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한기는 임복을 보내면서 적을 가볍게 보지 말고 일보 신중하게 진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임복은 한기의 말을 어기고 적을 얕보고 서둘러 진군했으며 작은 교전에서 이기니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이원호의 서하 주력군은 육반산 아래 호수천의 입구에 군사를 매복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복이 그곳에 이르러 서하군이 이미 당도에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때 땅에 은색으로 빛나는 진흙상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송의 병사가 임복 장군에게 보고하니 임복이 상자를 열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100여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서하군이 매복부대에게 보내는 공격 신호였습니다. 매복부대가 일제히 뛰어나와 좌우로 포위해서 공격하니 송군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임복과 선봉 장군 상역이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왕규 등 수하장수 여러 명도 장렬히 순국했으며 송군은 1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거의 전군이 괴멸되었습니다. 호수천 전투에서 송은 또 참패를 당했지만 송군은 모두 장렬하게 싸우다 순국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패전의 과오를 묻지 않고 전사자들을 모두 표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기는 임복의 상관으로서 호수천 전투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스스로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한기는 지주, 즉 지방관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한편 범중엄은 연주성을 보수하여 방비를 강화해서 이원호가 감히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이원호는 야전에는 능하지만 공성에는 약했던 것입니다. 이원호는 범중엄을 침공하는 대신 그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에는 이원호의 연호 천수례법 연조가 쓰여 있어서 범중엄은 이 서신을 조정에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이천여자의 답 조원호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과거 태종 때에 당항의 이계봉, 이계천에게 조시성을 하사했었기 때문에 범중엄은 서신에서 이원호를 조원호라고 한 것입니다. 이원호는 범중엄의 사신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호수천 전투의 승패가 분명해지자 황제를 칭하며 무례한 언사로 국서를 써서 송의 사신에게 들려보냈습니다. 범중엄은 그 서신을 그대로 조정에 보낼 수가 없어서 고쳐 써서 보내고 원본은 불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져 범중엄은 이원호와 사적으로 통신하고 국서를 불태웠다는 죄로 요주의 지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렇게 송이 서하와의 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거란 즉 요의 흥종이 1041년 말에 야율중원과 소해를 거란의 남경 즉 지금의 북경에 파견해서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마치 송을 침공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어서 송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042년 초에 송의 사신을 파견해서 후주 세종이 점령했던 관남 10개 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인종은 재상 부필을 파견하여 요나라와 협상을 했습니다. 부필은 이미 전현의 맹 때 거론되었다가 거부된 일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후 양국의 사신들이 왕래하며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하의 이원호는 한인 모사 장원의 건으로 관중 병원을 공격하고 장안을 점령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송의 병력이 서하와의 국경지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 관중의 방어가 취약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해 9월에 이원호는 10만 대군으로 먼저 위주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 지역 방어의 책임자는 초토사 왕년과 부사 갈회민이었습니다. 왕년은 갈회민에게 성을 등지고 진을 구축하고 적을 유인할 것이며 약한 모습을 보이며 서하군이 방심할 때 매복 공격을 하라고 작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갈회민은 왕연의 지시를 어기고 북진해서 정천채로 가서 적을 맞았습니다. 이원호는 신속히 하천의 부교를 파괴해서 송군의 식량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정천채의 수원을 끊어서 송군을 갈증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송군의 전투 의지가 꺾였을 때 서하군이 전면적으로 포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송군의 장수들이 끝까지 저항하며 싸웠으나 이 정천채 전투에서 송은 갈회민, 조영 등 16명의 장수들이 전사하고 병력 1만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원호는 더 남하해서 여러 성체를 함락하고 노략을 했습니다. 범중엄의 지원군이 와서야 서하군은 철수했습니다. 더 깊이 내려가면 퇴로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하와의 세 차례 대전에서 패배하고 또 거란이 이 틈을 타 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송은 서하에게 화의를 청하고자 했습니다. 송과 서하의 화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서 격려해 주세요.